각성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 수준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기체가 현재 경험하는 내적 에너지 수준 혹은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행동할 준비 상태를 말하는데요. 준비 상태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역스 도순 법칙입니다. 아, 역수 도순 법칙이요? 네, 각성 수준하고 실제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U자 모양을 그립니다. 거꾸로 된 U자요?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아도 수행에는 안 좋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과제가 비교적 단순할 때는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과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약간 차분한 선택,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거나 그보다 살짝 낮은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 과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군요. 네, 중요한 건 과제마다 그 최적 각성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행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해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흥미롭네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원인을 생각해 보잖아요. 네, 어떻게 귀인하느냐가 이후의 동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입니다.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귀인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원인의 소재, 이게 내적인 요인인지 외적인 요인인지. 둘째는 안정성, 그 원인이 안정적인 건지 불안정적인 건지. 아, 안정성. 그리고 셋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인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원인인지.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노력, 운, 과제 난이도 같은 요인들을 이 차원에 맞춰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은 보통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는 좀 어렵다고 보죠. 반면에 노력은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이고 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럼 운 같은 건 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태도나 동기가 크게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라고 생각하는 건 다음번 학습 동기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노력 탓을 하면 다음엔 더 노력할 수 있겠지만 능력 탓을 하면 포기하기 쉬울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력과 같이 통제 가능한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이 학습 동기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기를 실제 학습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럴 때 참고할 만한 아주 유용한 이론이 있습니다. 켈러의 ARCS 이론인데요. ARCS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교수 학습 상황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네 가지 요소로 정리한 겁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뭐였죠?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주의, attention, 관련성, relevance, 자신감, confidence, 그리고 만족감, satisfaction입니다. 아,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네,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A, 배우는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S,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학습 환경을 만들 때 이 네 가지를 꼭 점검해 봐야겠네요. 굉장히 실용적인 이론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설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이것도 동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클스나 윅필드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켰는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개인의 기대와 그 과제 자체 또는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동기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대와 가치의 곱이라. 네, 여기서 가치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활동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내재적 가치,
그걸 잘했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이나 중요성 같은 획득가치,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는 효용가치, 이런 긍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노력이나 시간, 심리적 부담 같은 비용까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가치의 종류도 다양하군요. 그러면 애트킨슨의 모델도 이 기대가치 이론과 관련이 깊겠네요? 아주 밀접하죠. 애트킨스는 특히 성취 동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성공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실패를 피하려는 동기, 이 두 가지 개인적인 성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공 추구 동기, 실패 회피 동기요. 네, 그의 모델은 M은 PS 곱하기 IS로 표현되는데 M은 동기 수준, PS는 주관적인 성공 가능성, IS는 성공했을 때 얻는 매력, 즉 성공 유인가를 의미합니다. 성공 가능성과 성공의 매력도. 중요한 점은 애트킨스는 성공 가능성이 50%일 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반반일 때 동기가 가장 강하게 유발된다고 봤어요. 너무 쉬운 과제는 매력이 없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성공 기대가 낮으니까요. 적절한 도전감을 줄 때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목표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중간 정도일 때 도전 의욕이 가장 높아진다는 겁니다.